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21일에 뉴욕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긴축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연방준비제도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건데요. 이를 앞두고 공포 심리가 시장 전반을 좀 엉두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문제들인데요. 오늘 주식시장은 개장 직후부터 약세를 보였고요. 장 막판까지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코스피가 1.49% 하락한 2792.01로 2800선마저 내주고 말았고요. 기관이 5,9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2.91% 크게 내렸고요.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오늘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4,300만 원 선까지 하락했고요. 지난해 11월 초에 8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거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한 상태입니다. 네. 다른 주요 가상자산들도 급락을 거듭했는데요. 특히 이 기술주 위주인 뉴욕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반전의 계기가 마땅하지 않아서 가격이 더 하락한 뒤에 장기간 부진한 이른바 빙하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까지 저희가 오늘은 좀 정리해서 전해드렸고요. 지난해 참 물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물가가 그렇죠, 예. 올랐는데 특히나 밥상에 올라가는 것들은 사실 이 소비를 줄이기가 참 어려운데 이 부분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였거든요. 이게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은 식품과 비주류 음료가 5.9% 올라서 전체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상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식료품이 6.2% 그리고 비주류 음료가 1.8% 올랐어요. 우유나 치즈, 달걀, 과일이나 육류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 우리 식탁에 항상 올라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음식과 숙박도 2.7%, 이 중에서도 음식 서비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먹지 않을 수 없는 품목들이 많이 있죠. 네네. 지난해 보건이나 통신 물가는 낮아졌고 주류나 다른 것들도 낮은 상승률을 보이긴 했지만 체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필품이 크게 오르면은 기본적으로 체감 물가도 역시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보다 더 크게 오른 대분류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인데요. 6.3%나 올랐습니다. 네. 특히 개인 운송 장비 운영이 11% 넘게 올랐는데요. 이거는 연료나 윤활유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네. 이 교통도 우리가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차를 놓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담이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크게 오른 배경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네.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보면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8월 이전까지는 연이어 0.5%였잖아요.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인데요. 이처럼 기준금리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시중의 통화량,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고요. 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통화량뿐만이 아니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작할 곳이 아무래도 비교적 오밀조밀하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나 기후 변화에도 비교적 취약한 편이고요. 네. 수입하는 품목이 많으니까 외부 변수에도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다가 일회성 원인도 적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건데 이건 전형적으로 돈을 시장에 푸는 정책입니다. 이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소고기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적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 기억납니다. 네. 네네. 수요가 몰리니까 물가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또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게 역시 국제 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가운데서 원유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죠.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겨울철에 많이 쓰는 바세린 같은 것도 원유를 증류하고 남은 찌꺼기를 정제한 겁니다.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도 또 간접적으로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물가 어떨까요? 좀 안정세를 보일지 계속 오르게 될지 좀 걱정인데요. 전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소비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네. 국제 유가 계속 오르고 있죠.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국채를 발행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추경으로 하나 걱정되는 게 역시 물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경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게 되겠죠. 홍남기 부총리 역시 추경을 발표하면서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추경을 발표하니까 이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물가 얘기 먼저 좀 해봤고요. 자,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통계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도 이제 통계 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 구직 단념자가 크게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네, 이 구직 단념자가 뭐냐면은 취업을 하고 싶지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고 아니면은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 동안에 구직 활동을 한 경험이 있지만 지난 4주 동안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계층을 말해요. 네네. 이런 구직 단념자가 지난해 62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14년 이후에 가장 많았고요. 그러니까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도 증가했습니다.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12만 8천 명으로 나와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언제나 이 일자리 정책에서 문제가 2030인데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6만 5천 명이 2030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기간이 1년이 넘는 초장기 실업자도 1만 3천 명으로 3년 만에 늘었고요. 예. 정부가 계속 그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개선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들을 봤을 때는 과연 체감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하면 이 제조업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강국인데 그렇죠. 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는 또 사실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해외 유출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경련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조업 고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조업의 국내 고용은 2015년보다 2019년에 18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 18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의 2020년 기준 국내 직원 수를 다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 두 군데가 빠진 거랑 비슷한 건데 같은 기간에 다른 국가도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감소했고 일본과 독일, 미국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선업이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선박 수주가 줄어들면서 조선업종의 구조 조정이 일어났고요. 자동차 업종의 일자리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네. 특히 조선업종은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이라서 어떤 타격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국내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드는 사이에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법인이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은 29.4%나 급증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투자 여건이 나빠지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곧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 남겨주시죠. 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 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경제부 조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